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카드를 들이밀며 전 세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현재 전 세계는 한국의 대응만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트럼프의 수천억 달러 투자금 협박에 굴복했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아직까지도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전 세계는 이러한 한국의 저항을 응원하며 한국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유럽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결국 시간은 한국 편이므로 한국이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버티기만 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견해까지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근무하고 있는 카터라고 합니다. 저는 숫자가 처음 책상을 넘었던 그날 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방은 환기구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지만 그 숫자는 어떤 경보보다 크게 비명을 질렀죠. 신용도, 채권도, 경화도 아닌 현금 3,5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무지막지한 돈을 한국에 요구했죠. 저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서를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잉크는 분명했고 수요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진심으로 한국이 마치 중세왕국의 곡물인 것처럼 산더미처럼 돈을 넘겨줄 것으로 기대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한 젊은 직원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더군요. 언론에서는 이걸 코너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자 안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침처럼 나왔지만 저는 숨을 죽이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글쎄 나에게는 그저 미국의 공황의 냄새만 나는 걸? 한국을 그렇게 대접했다간 손해를 보는 건 바로 우리가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여러 채널에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빠른 항복을 예측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함을 칭찬하더군요. 하지만 국제 방송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매우 다른 곡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BBC에는 영국 전역에서 온 전문가들이 출연했어요. 맨체스터의 한 교수는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 중 누구도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버텨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즈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용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위협에 굴복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에도 막대한 투자금을 강요하며 결국 받아냈어요. 그러나 한국만이 끝까지 미국에 저항하는 상황에 전 세계는 한국의 편에 서서 한국을 응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대사관에 케이블이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상파울루에서는 노조 지도자들이 메인 광장에 모여 한국 정부가 불합리한 양보를 거부하는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한 사람은 환호하는 군중에게 이게 바로 주권을 가진 한 나라의 선택입니다. 라고 선언하더군요. 심지어 리야드에서 한 사우디 임원은 외교관에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육아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했죠. 하지만 석유도 없고 천연자원도 없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불가능한 관세 협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 협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럽습니다. 그의 동료는 한국은 배럴이 아닌 뇌에 투자했으니까요. 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죠. 물론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고문들은 한국의 항복이 임박했다고 자랑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행진했습니다. 한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다른 국가들처럼 서울도 결국 접힐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텔레비전을 음소거할 뿐이었어요. 오히려 전세는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이들은 그저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타는 바로 브뤼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유럽 장관들이 솔직한 발언을 하는 것을 엿봤거든요. 한 사람은 우리는 끝없이 다투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에게 휘둘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가 되며 결국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군요. 정말 창피하네요.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반쯤 농담을 던진 사람은 유럽을 대신해 한국이 협상하도록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혁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폭풍에 맞서 서 있는 요새 같았죠. 세계 각국은 한국이 패권국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은 미치광이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고 반드시 버텨내야 한다고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상상치도 못했던 국가가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대담한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와전된 정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을 라이벌이 아닌 파트너로 원했고 진정한 헌신으로 이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워싱턴 리셉션에서 캐나다 외교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몸을 가까이 기울이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이 멜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우리 북쪽을 보세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이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북극을 지도화하고 있죠. 즉, 우리의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 추진 선박이 필요한데 우리가 신뢰하는 규율과 기술은 두 나라뿐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잠수함, 쇄빙선, 감시 드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리를 가지고 있죠. 한국은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한국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겠다고요? 후회할 텐데요. 그러자 그는 웃더군요. 적어도 한국은 미국처럼 기분 변화에만 의존한 채 협상을 뒤엎진 않아요. 믿을 만한 국가란 말입니다. 그건 외교만큼이나 직설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어요. 캐나다는 북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선 속도나 효율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북극해 항로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했고 만약 이 항로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운송 시간을 40% 단축할 것으로 예상되었죠. 이는 각 항해에서 거의 이 줄을 절약하고 연간 수십억 달러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해운 분석가들은 2035년까지 북극 항로가 연간 7천억 달러가 넘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5%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한국이 캐나다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한국은 그 테이블에서 당장 전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 협력 수치는 그 무엇보다도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공동으로 핵 잠수함 5척과 첨단 쇄빙선 10척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의 빠른 조선소 전환 덕분에 오타와에 약 200억 달러의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거든요. 한국의 조선 산업은 기록적인 시간 내에 운반선과 유조선을 인도했으며 이는 종종 서구 평균보다 30% 더 빠른 속도였습니다. 캐나다 우라늄과 한국의 원자로 설계를 결합하면 이 잠수함들은 더 멀리 항해가고 더 오래 지속되며 북극 순찰을 장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이 핵잠수함들을 공동으로 통제하게 되어 이전에 폐쇄된 지역에 군사적 접근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핵 기술에 대한 기술력도 쌓을 수 있게 되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원이었죠. 캐나다는 니켈, 코발트, 우라늄의 방대한 매장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광산에서는 전 세계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15%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코발트가 생산되었어요. 한국의 거대 배터리 기업인 LG, 삼성이 SK는 안전한 공급망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에
캐나다는 분명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나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큰 이익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죠. 캐나다의 한 장관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했어요. 한국이 구매 계약을 보장한다면 20년 후에는 자원에 대한 가격을 고정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선거 때마다 재협상하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한국에 판매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에게도 관세와 보조금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젠 세계 평화와 존엄성을 추구하는 한국에 희망을 걸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분석가들은 캐나다 니켈과 코발트의 꾸준한 출하량이 10년 동안 약 120만 대의 한국산 전기차 생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4천억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가능했죠. 우라늄의 경우 더욱 놀라웠어요. 캐나다의 매장량은 향후 한 세기 동안 모든 한국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2배로 높이고 원자력 기술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라도 한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전역에 대한 수출 계약액은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아이러니한 점이요. 이렇듯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은 전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면서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캐나다 해군 제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죠. 카터, 보세요. 우리는 1960년대 때부터 쇠빙선을 건조해 왔지만 자동화와 선체 설계 분야에서는 한국이 20년 앞서 있습니다. 이들과 통합하면 북극 순찰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북쪽 항로에 대한 해군 접근이 보장되니 그들에게 더욱 이익으로 작용하겠죠. 이는 수조 달러 규모의 해운 회랑이며 캐나다는 미국은 문지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침묵 속에 앉아 그의 말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한국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국이 손댈 수 없는 지역으로 서울을 뒷문으로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기꺼이, 거의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트럼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캐나다와 더불어 미국의 가장 먼저 매를 맞은 국가 또한 트럼프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멕시코였죠. 멕시코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트럼프는 괜히 한국을 압박하다가 한국 기업들이 연이어 탈출하는 괴멸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애리조나와 오하이오고에서 지연된 폐부로 미국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멕시코는 이때다 싶어 토지, 노동력, 세금 감면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원 등 한국 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멕시코 고위 관계자는 몬테레이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조립 라인을 도입하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멕시코에서 수출하면 국경에서 관세가 사라져요. 이 말은 워싱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의 뻔뻔함에 웃었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 기반 칩 패키징을 통해 물류 비용을 15% 가까이 절감하고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옮겨간다면 2030년까지 멕시코 한국 합작팹에서 연간 800억 달러의 수출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었죠. 그 수치는 재판 보고서에서 빠르게 쌓였습니다. 캐나다 우라늄과 한국 원자로는 전 세계 에너지 계약에 3천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고 캐나다 니켈과 코발트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에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4천억 달러 수출을 가능하게 하겠죠. 북극 항로 접근은 7천억 달러 운송 절감을 이뤄낼 것이고 멕시코 칩 패키징은 2030년까지 매년 800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합치면 서울은 20년 동안 총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었어요. 그것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패권을 의미했죠. 그러나 워싱턴 내부에서는 동료들이 이를 무시하기 바쁘더군요. 캐나다, 멕시코,
그들은 지역 플레이어일 뿐이야.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국가들이지. 저는 그의 얼굴에 보고서를 던질 뻔했습니다. 이른바 지역 플레이어들이 한국의 에너지, 해운, 반도체의 열쇠를 넘겨주고 있었는데 이건 바로 현대 경제의 동맥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미국의 관세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오타와와 몬테레이를 통해 공급망 경로를 변경하여 미국의 지렛대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캐나다 외교관들의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트럼프를 정말로 싫어하더군요. 캐나다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을 도와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손실은 한국의 이익이고 한국의 모든 이익은 우리의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워싱턴의 혼란은 그저 기회였고 한국은 베팅할 가치가 있는 파트너였어요. 한국의 동맹은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겠죠. 이 동맹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절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자유, 글로벌 피벗으로서의 정당성을 의미했습니다. 캐나다에게는 북극 주권 보호와 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구매자 확보를 의미했습니다. 멕시코에게는 산업적 명성과 수만 개의 일자리를 의미했죠. 그리고 미국에는 이웃 국가들이 미국의 소원보다 한국의 규율을 선택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요새는 외롭게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성벽을 더 높이 쌓는 동맹국을 모집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동맹국이 되어 한국의 성장하는 요새에 벽돌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변화였죠. 서울은 더 이상 단순히 관세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세계 지도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무시했던 미국의 손실이 그저 수십억 달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광산과 멕시코 공장으로 강화된 한국에 건설된 요새의 부상으로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공포에 질리게 되었죠. 그러나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장 소름 돋는 소식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사막 왕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성심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을 흔들리지 않는 앵커로 대하며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구매하고 미국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를 펌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 브리핑을 읽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계획의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모든 것은 트럼프의 또 다른 예측할 수 없는 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오펙 장관들을 소환하고 감산에 대한 명령을 퍼부었지만 몇 시간 후 트윗으로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우디 원유에 대한 관세를 위협했고 다음 날에는 미국 셰일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띄우며 사우디를 완전히 엿먹였죠. 혼란은 사우디를 굴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의 중 사우디 대표가 미국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정책을 바꾸며 협박을 해댄다면 어떻게 함께 30년 비전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리야드의 부처 전체에 걸쳐 합창이 되었어요. 석유는 왕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독립을 뜻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의 경제는 기름 가격에 묶여 있었고 그들의 도시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혁신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외국 계약업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은 사우디에 안정을 주었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들에게 불규칙한 위험만 전달할 뿐이었어요. 그때 한국이 대화에 들어갔습니다. 리야드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에서 한 투자 책임자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석유에 빠져 있지만 기술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본은 있지만 자본은 AI 그리드나 원자로를 건설할 수 없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정치와 연계된 무기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결과와 연계된 인프라를 제공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있었지만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저조차도 놀라게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기업들이 주로 설계하고
건설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사막 도시에 자금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허영심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소 발전소,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 자율 방위망을 통합할 것이었죠. 한국산 칩은 사우디의 교통 시스템을 구동하고, 한국산 로봇 공학은 물류를 처리하며, 한국산 소프트웨어는 사우디의 네트워크를 보호할 것입니다. 기술 투입의 70%는 바로 한국에서 올 예정이었죠. 그 대가로 리야드는 한국의 관세가 부과할 수 없는 것, 즉 고정 가격으로 30년간 석유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의 경제학자들은 이 협정만으로도 연간 150억 달러의 수입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5조 달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이 반도체, 조선소, 연구소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사우디는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한 장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친구와 적에게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적처럼 취급당하는 동안 미국의 셰일 시추공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보았죠. 한국은 우리를 다르게 대합니다. 그들은 조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십을 제안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석유, 자본, 신뢰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뢰는 계약으로 바뀌었어요. 8천억 달러가 넘는 사우디 국부 펀드는 한국과의 합작 투자에 6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원자로에 300억 달러, 한국산 멤브레인으로 구동되는 첨단 담수화에 150억 달러, 나머지는 생명공학 및 로봇공학에 투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향후 20년간 한국 기업들이 이 계약을 통해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더군요. 국방은 또 다른 기둥이었습니다. 사우디의 한 장군은 어떤 외교관보다 날카로운 용어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스템을 구입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 의무보유회가 업그레이드를 차단합니다. 예비 부품이 필요할 때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죠. 한국과 함께라면 레이더, 소프트웨어, 미사일, 드론 등 완전한 통합이 예정대로 제공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까지 불안정에 직면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지연도 없죠. 조달청은 향후 10년간 한국 국방 매출이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론이 리야드에서 운영되는 파이프라인, 석유 터미널을 지키는 요격기, AI 지휘센터를 감시하게 되는 거였죠. 한국에 있어 사우디와의 시너지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석유, 400억 달러의 국방 수출, 1,000억 달러의 인프라 계약, 600억 달러의 국부 투자. 이를 더하면 서울은 2045년까지 총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에너지 안정성과 두차 수출의 요인, 장기적인 이익은 이 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겠죠. 한편 기술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기술력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에서 출구 경사로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로를 통해 원유를 태우지 않고도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담수화 시스템을 통해 3천만 명의 시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죠. 한국의 로봇 공학을 통해 더는 외국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사우디 관계자는 이를 제2의 독립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관세는 예상치 못한 중매인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을 위협함으로써 한국이 대체제를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와 자본의 지원을 받아 대체제를 제공했죠.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 협박에 지친 리야드는 서울에서 정치 싸움 없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워싱턴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동료 관리들은 그저 저를 비웃더군요. 사우디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는 혀를 깨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서 보호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에는 군대를 약속했지만 다음 주가 되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런 미국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요? 반면 한국의 제안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칩 선적이 약속한 대로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소가 예정대로 도착했죠. 원자로가 변명의 여지 없이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우디에게는 1000개의 대통령 트윗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죠. 그 상징성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그늘에 묶여있던 사막 왕국은 대신 한국의 부상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석유부는 동쪽으로 흐르고 칩은 서쪽으로 흐르며 함께 세계 시장을 재창조했죠. 석유와 반도체, 자본과 인프라, 모래와 실리콘이라는 석유 디지털 동맹은 가히 충격적일 정도로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웨스트 윙을 떠나면서 저는 문득 계단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고 그것은 오히려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서 사막왕국은 조용히 등을 돌려 서울의 에너지, 자본, 명성의 열쇠를 넘겼죠.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이젠 한국에 막대한 이권을 넘겨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지만 꼭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더라도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부러움쯤은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하지 않은 국가들에겐 큰 손해만이 뒤따랐거든요. 일단 한국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대만은 완전히 괴멸 직전에 몰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TSMC에 미국에서 수출량의 절반을 생산해야 한다고 협박을 했을 때 대만은 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한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상황실에서 보좌관들은 트럼프의 발표에 박수를 보내더군요. 그중 한 명은 승리의 박수를 치며 우리는 미국 칩의 미래를 확보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몰락은 시작되었어요. 한때 반도체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했던 TSMC는 애리조나 시설로의 이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20억 달러로 예상되었던 이 공장은 첫 번째 웨이퍼가 생산되기도 전에 비용이 4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전한 엔지니어의 주거 비용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싼 미국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로 작용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수년 동안 약 38%를 꾸준히 유지해온 TSMC의 영업마진은 미국 확장 이후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효율성 모델로 유명했던 분기 보고서에는 이제 적자가 나타나기까지 했죠. 분석가들은 마진이 더 떨어지면 회사가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대만의 거대한 방패는 더는 요새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너지는 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지막지한 생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원 감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생산량까지 밀리기 시작했어요. 애플과 엔비디아는 대체 공급업체로 주문을 전환했고 안정성이 절실했던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조차도 TSMC에 대한 의존도를 거의 30% 줄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마치 열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흐르는 것처럼 조용히 사라졌죠.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이요. 한반도 반대편에서 삼성은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들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입장을 조롱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주회사로서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삼성은 평택과 화성에서 예정대로 칩을 납품했어요. 대만 엔지니어들이 이전에 항의하는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매출은 연간 120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영업마진은 30%에 육박했습니다. 그 대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TSMC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 달러의 단일해 순손실을 기록한 반면
삼성은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한국의 파운드리는 98%의 생산 능력을 발휘하여 유럽, 인도, 심지어 주저하는 미국 기업들도 안정성에 대한 자부심을 삼켜야 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유럽 무역위원회 위원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녀는 좌절감을 숨기지 않더군요. TSMC의 지연에 대해 도박을 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정치가 정착되기까지 2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대신 TSMC가 하던 업무를 삼성이 제공합니다. 그게 중요한 유일한 사실이에요. 그녀의 어조는 대만에 대해 단호했고 거의 원망스러웠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감탄했습니다. 대만 내부의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신문들은 정부의 제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한 헤드라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복종을 선택했고 결국 파멸을 얻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개판이 나버렸죠.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찬사였습니다. 뉴델리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한국은 저항하고 번영했습니다. 대만은 이를 준수하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주권의 미래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프리카 무역부 장관들도 비슷한 정서를 반영하며 각국 의회에 대만처럼 항복하지 말고 한국처럼 협상하라 라고 촉구했죠.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만 의원이 속삭이는 소리를 엿듣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길을 선택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동료는 한숨을 내쉬더군요.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걸린 목줄이었죠. 한국으로서는 그 혜택이 대차대조표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연간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매년 거의 2%의 GDP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6천억 달러를 넘어 급증하여 향후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죠. 미국의 투자금 명목에 상납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아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화를 가진 국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과는 한때 대만을 통해 흘러갔을 수익으로 뒷받침되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도 속삭임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대만의 규율을 칭찬하던 헤지펀드가 이제 한국 채권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자유시장은 마가 관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회복 탄력성을 믿습니다. 라고 농담을 던졌죠. 이제 세상은 누가 현명하게 선택했는지 알기 위해 선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트럼프의 관세는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매수한 충성심은 쉽게 무너질 뿐이었죠. 반면 한국은 존엄성과 번영을 지켜냈습니다. 대만은 존엄성과 함께 미래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이게 한국이 보여줄 모습의 끝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까지 전부 확보해둔 상태였고 이런 나라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미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일단 트럼프 집권 이후 첨단 로봇 공학에서의 기술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더뎌진 상태였어요. 특히나 일본의 후퇴는 더더욱 빠르고 고통스러웠죠.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전자제품 관세 인상과 미국 경쟁사에 대한 보조금 인상으로 일본 기업들은 후퇴에 빠졌거든요. 소니는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로봇 사업부를 포기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자원을 다시 가전제품으로 옮겨야만 했죠. 한때 휴머노이드 프로토타입을 자랑하던 도요타조차도 프로젝트를 완전히 보류했습니다. 한 일본 임원은 비공개로 관세의 표적이 된 분야에 자본을 태울 여유가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항복은 공백을 남겼어요. 미래를 위한 기술을 포기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나 오직 한국만큼은 결단력으로 이를 채웠습니다. 일본이 비용 증가, 관세 분쟁, 예측할 수 없는 수출 정책 등 변명으로 가득 찬 슬라이드를 발표할 때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환자를 들어 올리고 바이탈을 모니터링하며 다국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간호사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비교는 끔찍했어요. 한때 로봇 기술력을 주도했던 일본은 현재 한국 옆에 서서 메모를 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한국은 압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처럼 트럼프의 협박에 분열하는 것이 아닌 동맹을 맺고 대응했죠. 현대모비스는 23개 기업을 연결하는 반도체 연합을 주도하여 센서와 칩의 꾸준한 흐름을 보장했습니다. 로봇 스타트업은 대학과 제휴하여 혁신을 가속화했죠. 한국의 정부 기관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플랫폼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혁신은 들불처럼 확산되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딸 메디슨조차도 한국에 방문했더군요. 그녀는 한국의 로봇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의 GPU를 휴머노이드 프로토타입에 원활하게 통합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비공개 대화에서 젠슨은 저에게 우리는 한국에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배우러 온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기까지 했어요. 그 고백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보통 킹메이커로 취급받던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이 이제 한국 생태계 앞에서 학생으로 자리매김했거든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가 번창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고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습니다. 인간 직원보다 소포를 더 빨리 분류하는 창고용 드론, 전통 기계와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한 모내기, 농업용 로봇, 꾸준한 손놀림으로 외과 의사를 돕는 의료용 로봇 등 한국은 이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정면 돌파한 상황이었고 이게 바로 트럼프는 한국은 압박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죄다 한국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였어요. 저는 이제 거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한국은 그새 또다시 발전했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의 한 동료가 한국 한 번의 금융 압박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마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죠.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그의 말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학자를 괴롭혔던 첫 번째 기억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였습니다. 한국은 통화 붕괴, 신용 소멸, 약탈적 헤지펀드로 인해 타격을 입었어요. 뉴욕의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경제를 위해 부고를 썼습니다. 한 누리꾼은 생방송을 통해 회복하려면 한 세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3년 만에 한국은 예정보다 앞당겨 IMF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시민들은 가족 대대로 보관해 두었던 금과 보석을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섰고 가보를 금괴에 녹여 국가보유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경제 모델도 이러한 통합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지금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2008년이 왔습니다. 미국 은행이 붕괴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이 불균형적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수출국은 항상 먼저 하락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신흥국이니까 더 빨리 무너지겠죠? 라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빠르게 다각화하여 무역을 신흥시장으로 전환하고 축적된 준비금을 사용하여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많은 유럽 경제가 반년 동안 경기 침체에 빠졌지만 한국은 18개월 만에 성장을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관세는 현대 경제를 구축한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 즉 현대 경제를 구축한 산업을 위협했어요. 미국 관리들은 이 압력을 견딜 수 없다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 다각화, 순수한 회복력으로 대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분노에 면역력을 가진 공급망을 구축하며 힘을 합쳤어요. 국제포럼에서 한 유럽 은행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마다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내고 말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문화적입니다. 그의 동료는 그들은 위기를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의무로 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차이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도쿄의 본능은 후퇴하고 외부의 요구에 응하며 겨우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본능은 저항하고
견디고 적응하는 것이었죠. 한 일본 기자는 그들이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영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트럼프에게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한 푼도 내어주지 않고서도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이 말은 널리 퍼져 도쿄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서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수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관세 기간 동안 한국의 GDP 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회복을 하더니 이내 이전의 성장세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더니 결국 외환 보유액이 6,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완충 장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영국,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까지 한때 한국을 조롱했던 경제는 경기 침체에 위험할 정도로 하락했죠. 감탄은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도 언론은 한국의 규율을 칭찬했어요. 큰 존엄성을 가진 작은 국가. 아프리카 장관들은 각국 정부에 다른 사람들처럼 양보하지 말고 한국처럼 협상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마지못해 한국은 아시아에 남아있는 유일한 방화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오한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중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를 그저 리허설쯤으로 간주하죠. 한국에 닥친 각 시험은 다음을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쓰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매번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가며 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트럼프는 이쯤에서 정신을 차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힘과 협박으로 어찌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자존심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고 한국은 이제 자신들은 방어만 할 줄 아는 국가가 아니고 공격도 잘하는 국가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진정한 방역이 미사일이나 관세가 아니라 칩과 배터리를 포함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그 어떤 항공모함보다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거의 보이지 않게 조용히 공급 계약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은 미국 중개업체를 완전히 우회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메모리 칩 주문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전기차 부문에서 고밀도 배터리의 80%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로부터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진 인도 또한 한국과 반도체, 배터리, AI 시스템 분야를 아우르는 10년간의 기술 공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는 분노한 채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인도를 배신자라고 질책하고 독일의 나토의 약속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지도자들은 저에게 조용히 속삭일 뿐이더군요. 한국산 칩이 없으면 산업은 붕괴됩니다. 그들의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의 자동차는 멈춥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5% 이상과 첨단 배터리, 생산량의 거의 40%를 장악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다음 세 경쟁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낸드 플래시를 출하했어요. SK하이닉스는 스마트폰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데 사용되는 디램 칩을 납품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세대 중 한 대꼴로 전력을 공급했죠. 삼성 SDI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시제품은 테슬라가 연방 보조금으로도 트레이서 따라올 수 없는 범위를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한국의 생태계를 대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미국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텔은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의 패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지연과 수확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뿐이었어요. 리본 커팅으로 유명한 TSMC의 미국 시설도 한국 평택 메가 클러스터의 3배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칩은 더 저렴하고 빠르며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배터리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지배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지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포드와 GM은 한국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이 없으면 전기차 목표가 6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즉, 한국 전략의 천재성은 단순한 지배력이 아니라 동맹이었어요. 미국은 개별 국가에 압력을 가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국가에 압력을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대륙 간 계약을 체결했던 거였죠. 현대와 기아는 인도 기업과 제휴하여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기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 AI 연구소에 투자하여 베를린의 충성도를 보장했죠. SK 하이닉스는 중동의 거대 통신사들과 공급 보증을 체결하여 걸프만 인프라, 깊숙이 한국산 칩을 내장했습니다. 각 거래는 독립적이었고 결국 워싱턴은 한국을 도저히 멈추게 할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회의에서 한 프랑스 장관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카테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건 칩과 배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동맥입니다. 미국은 관세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관세가 병원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렇습니다.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우리의 병원은 무너지고 공장은 멈추고 말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굴 택할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연간 1,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배터리는 700억 달러를 추가했으며 AI가 강화된 칩셋은 전체 수출을 2,5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첨단 기술 무역의 거의 12%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수출이 독일 GDP 성장의 6%, 프랑스의 4%, 인도의 3%를 직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은 압도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 하나로 다른 경제를 자국의 생존에 묶어둔 셈이었어요.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분노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의 꼭두각시입니다. 우리는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조차 그를 무시했습니다. 한때 워싱턴에서 구애를 받았던 엔비디아 경영진은 삼성의 첨단 파운드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용히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대통령이고 뭐고 일단 기업의 생사가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퀄컴은 조용히 SK하이닉스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갱신했어요. 제너럴 모터스는 백악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10년간의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미국이 입은 보이지 않는 상처는 인공지능에 있었거든요. 미국이 관세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칩셋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AI 프로세서, SK하이닉스의 뉴럴 디램, LG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은 이미 몇 년 앞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소비자 기기뿐만 아니라 국방 시뮬레이션, 금융 모델링, 의료 진단에도 전력을 공급했죠. 2027년까지 한국은 전 세계 AI 전용 반도체의 거의 50%를 공급할 전망이었는데 이 말은 몇 년이 지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경쟁자 없이 독주를 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미국은 한때 한국을 항상 모방하지만 결코 선도하지 않는 패스트 팔로워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접근을 간청하고 있어요. IBM은 한국 팹에 AI 클라우드 서버를 아웃소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독점 배터리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아마존도 자체 AI 가속기를 출시하지 못한 후 조용히 삼성의 칩을 채택했죠. 저는 재무공시를 읽으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시가총액이 약 800억 달러 감소한 반면 한국 기업들은 같은 분기에 거의 12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올렸거든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마침내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한국은 회복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신문들은 서울을 기술의 새로운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렀어요. 인도 언론은 한국의 혼란에 대한 규율을 칭찬했죠. 그야말로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그다지 소용이 없었지만 한국이 되려 압박하자 미국은 완전히 막다른 곳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한국을 구부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대신 한국은 창을 만들었고 그 창은 미국 공급망의 중심부를 관통했죠. 그리고 저는 그 대담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그만해야 했어요. 한국은 발톱을 드러냈고 이들이 미국을 더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미국에 얼마나 큰 손해가 닥쳐올지는 예상조차 안 갔거든요.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대 철수 위협, 심지어 동맹 재검토에 대한 모호한 이야기까지 새로운 요구를 발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드디어 여기에 반응했을 때 저는 잘못된 계산을 느꼈죠.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종속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지 못한 것은 방정식이 얼마나 변했는지였죠.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트럼프는 테이블을 강타하더군요. 한국은 빨리 3,500억,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분담금 10배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짐을 싸고 한국을 나갈 것입니다. 그의 고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충성심 때문에 다른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제가 읽은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호황, 토착무기 시스템의 증식 등 한국은 이제 워싱턴의 소나기를 훨씬 넘어 뻗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나라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던 셈이었죠.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트럼프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해상 항로를 통제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교차로에 앉아 있는 한국은 단순한 안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안보의 공급자였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사한 모든 위성은 한국의 데이터 중계를 통과했어요. 황해 근처를 배회하던 모든 미국 잠수함은 한국의 항만 시설에 의존했죠. 인도 태평양의 모든 물류 계획은 부산을 닻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을 제거한다면 전체 구조가 흔들리고 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기획자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카터, 한국의 항구가 없으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재보급 능력의 40%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조기 경보 레이더가 없으면 미사일 발사에 눈이 멀게 되죠. 한미 관계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한국은 미국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서울을 권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DSME 등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수출업체였습니다. 그들의 K9 자주포는 미국 AM-109를 제치고 유럽 조달을 장악한 상태였어요. 그들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는 나토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해군 호위함도 미국의 느린 배송에 치를 떨던 폴란드가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군대 철수를 위협하자 한국은 당황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계약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UAE에 즉각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등 방산 수출을 40% 확대했습니다.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보다 더 나은 가치와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까지 했어요. 한 독일 장군은 우리는 예전에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 시스템을 샀다. 지금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스템을 산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더군요. 그 수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26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500억 달러 이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한국의 시스템은 종종 미국의 입찰을 대체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현대의 K2 블랙팬서를 위해 미국 에이브럼스 탱크를 거부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미국 자주포보다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오랫동안 워싱턴의 뒷마당으로 여겨졌던 중동에서도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계약이 떼거지로 체결되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이었어요. 워싱턴에게 굴욕은 날카로웠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의존적이라고 묘사하려 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나토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의해 계약을 잃고 있었거든요. 한국과의 모든 거래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매출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경쟁으로 인해 2026년까지 미국 방위 산업체들이 잠재적 매출에서 약 1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의 압박은 한국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았던 거였죠.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하여 나토 장관들이 조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향해 말하더군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2년 안에 인도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10년이나 걸려요. 그의 동료는 웃으며 그리고 한국의 장비는 실제로 광고된 대로 작동합니다. 아니, 어쩔 때는 광고보다도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곤 하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웃음이 이어졌지만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나 수출을 넘어 한국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한 조기 경보 시스템은 미국 위성에 필적하는 정확도로 북한, 중국, 심지어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를 추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들로 구성된 한국의 사이버 방어 부대는 서울뿐만 아니라 나토 본부를 겨냥한 해킹 작전을 가로챘죠. 유출된 나토 보고서는 한국 사이버 정보가 없었다면 러시아의 침입 시도의 70%가 성공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방패였거든요. 그리고 물류도 있었습니다. 부산은 아시아에서 미군 화물의 40%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미국 구축함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심지어 미국 전투기도 한화 시스템과 같은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한국산 부품에 의존했습니다. 어떤 미 공군 장교는 한국이 수도꼭지를 닫으면 태평양 함대의 절반이 몇 주 안에 착륙할 것이라고 사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협이 양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가 더 많이 요구할수록 한국은 오히려 그 불가결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토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안보 제공국이라고 불렀어요. 동유럽 국가들은 서울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적대적이었던 미국 상원 의원들조차도 한국의 파트너십은 어떤 관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라고 인정했죠. 저는 백악관 복도를 걸으며 그 변화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리, 기술, 동맹 등 자신들이 가진 강점으로 공격해 결국 미국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이 유일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정에 의존하는 고객일 뿐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트럼프의 공격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바다가 미국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국방부 청사부터 의회 연설까지 미 해군은 항해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가 끝없이 반복되었거든요.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은 모든 바다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미국이라는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이론적으로는 바다를 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생명줄은 한국이 쥐고 있었거든요. 모든 미국의 해군력은 부산, 울산, 거제 등 부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레인과 강철로 이루어진 광활한 숲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울산 야적장 안으로 들어서면 도시 안에 인공지능 제어 용접할, 철판을 운반하는 자율 로봇, 모든 나사와 볼트를 스케줄링하는 예측 알고리즘 등 최첨단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었죠. 삼성중공업 거제 야적장은 더욱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의 디지털 관제실이 건설 중인 수백 척의 선박을 추적했고, 각 단계는 0.01% 미만의 오차 범위로 실시간으로 매핑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 야적장은 양자 최적화 물류를 활용해 수주 간의 공사 일정을 단축하는 등 이를 더욱 추진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DSME 등 이 세 거대 기업은 함께 전 세계 대형 선박의 60% 이상을 건조했습니다. 유조선,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군 구축함 등은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었죠.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도 주문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해운사인 HMM이 용량 기준으로 가장 큰 컨테이너선 함대를 운영했습니다. 24만 TEU 규모의 알게시라스급 메가 선박은 아시아 유럽 무역의 거의 15%를 이동했습니다. 어떤 항구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고 어떤 항로도 우회할 수 없었죠. 트럼프는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효과적인 것은 스케줄링이었거든요.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요, 루스벨트호와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아시아에서 수리를 요청했을 때 저희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 부두에서는 미국의 배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주곤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반응이었습니다. 유럽과 중동 고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용 슬롯은 순차적으로 예약될 것입니다. 위협은 없었습니다. 저항도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혼란이었습니다. 미국은 독일 LNG 운반선, 카타르 가스 유조선, 심지어 인도네시아 프리기타메까지도 밀려서 대기하며 거의 1년 넘게 유휴 상태로 있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멸적인 상황에 미국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외국 주문 뒤에 줄을 선 미 해군 항공모함. 한 헤드라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다른 헤드라인은 서울 조선소가 미 해군 인질을 잡고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분노하며 한국을 경제 사보타주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어느 조선소도 이 일을 처리할 능력이나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무너졌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에 밀려 조선업 자체가 진작에 붕괴해버렸던 그들이었기에 일본은 미국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어요. 중국 조선소는 거대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불신을 받았습니다. 유럽 조선소는 너무 작았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면 미국 군함은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안보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군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업용 해운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야드가 미국 계약을 몇 주라도 지연시켰을 때 월스트리트에는 괴멸적인 파급 효과가 생겼죠. 엑손모빌의 LNG 선적은 유조선이 DSME에서 아직 건조 중이었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미국에 우선권을 주지 않았기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마존의 글로벌 공급망은 성수기의 HMM의 선박이 유럽 고객을 우선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잉의 수출 일정은 현대 헤비의 특수 롤로프 항공모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재배치되면서 흔들렸습니다. 지연될 때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죠. 수치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한국의 스케줄링 우선순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250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 손실을 입을 전망이었어요. 한편 현대중공업은 100억 달러, 삼성중공업은 80억 달러, DSME는 6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었죠. 한국은 이미 공급망을 다각화한 상태로
유럽과 중동에서 끊임없는 계약을 성사시켰거든요. H&M은 유럽 물류 회사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주가를 2배로 올렸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나 한국을 그 무엇보다 손댈 수 없게 만든 것은 스마트 야드에 대한 숙달이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부두가 아니라 알고리즘 생태계였습니다. 예측 AI는 강철 피로도를 모니터링하고 용접 온도를 최적화하며 부품 부족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자율 크레인은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사고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였죠. 모든 선박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 카타르나, 노르웨이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고객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를 재현할 수 없었어요. 중국은 시도했지만 오차 범위가 너무 높았습니다. 일본은 시도했지만 고령화된 인력으로 인해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졌죠. 미국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대규모 조선소 업그레이드는 19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딱히 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현대 헤비에서 프리기타 민도를 기다리던 독일 해군 장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웃으며 카터, 한국에서 주문하면 매시간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주문하면 매년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웃음에는 한국에 대한 경외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천재적인 나라였어요. 금수 조치를 선언하지도 않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전략적으로 다른 고객을 우선시했을 뿐이었죠. 중동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 유럽 해군, 동남아시아 군함 등을 말입니다. 미국은 그저 특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미국의 기다림은 곧 엄청난 약점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귀신같이 알고 얄밉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보복을 가했던 거였죠. 그들의 간접적인 압박은 사소해 보여도 매우 파괴적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의 미 해군 훈련은 2척의 항공모함이 유지 보수 지연 중이었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은 배송 누락에 대한 막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했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이유로 물류 주식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부산과 울산에 묶여 있는 해운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장군들은 사적으로 분노했습니다. 한 명은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는 미 해군입니다. 왜 인도네시아 뒤에서 기다리고 있나요? 라고 외치더군요. 또 다른 한 명은 우리가 동맹국인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씁쓸하게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러나 더욱 씁쓸했던 점이요. 미국은 지금 한국을 따라잡기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야드는 선박 건조 톤당 비용이 다른 누구보다 30% 저렴할 정도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인도 시간은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 달했죠. 미국이 야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따라잡는 데 15년이 걸렸고 그때쯤이면 한국은 10년 더 앞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존경은 압도적이었죠. 유럽 신문들은 이제 전 세계 바다는 부산을 관통한다 라고 썼습니다. 중동 언론은 한국을 세계 무역의 진정한 문지기라고 극찬했어요. 한때 회의적이었던 인도조차도 한국의 해운 인프라가 없다면 인도 태평양은 공허한 표현이라고 인정했죠. 하지만 한국의 다음 대응에 비한다면 지금의 미국의 손해는 그저 약과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한국에 의존해 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했거든요. 그동안 미국의 정보는 전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위성, 드론, 신호정보 등 이 도구들은 미국을 중국, 러시아 및 다른 모든 도전자들보다 앞서게 하는 도구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어요. 인도 태평양의 진짜 눈은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것이었죠. 케이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 밑에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를 운반하는 광섬유 동맥이라는 현대사회의 진정한 신경계가 깔려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이러한 경로가 자국 기업에 의해 확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보고서는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KT 서브마린, LS전선, 심지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까지 한국 기업들은 해저 그리드의 방대한 부분을 조용히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싱가포르, 제주에서 로스앤젤레스, 페르시아만에서 마르세유까지 한국산 케이블은 상업뿐만 아니라 지능의 생명줄을 운반했어요. 트럼프는 그 미묘함을 결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 지휘부가 매일 한국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위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환태평양 케이블에서 고대 역폭 데이터의 40%를 추출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했는데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도 장군들은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이 제공하는 사료를 사용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혼잡한 항로에서도 97%의 정확도로 잠수함 음향 신호를 식별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했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방은 이를 그저 상업용 인프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충격은 미국 구축함이 합동훈련 중에 중국 원급 잠수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사료는 몇 분 만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용히 미국으로 가는 정보를 지연시켜버렸어요. 결국 미 해군은 마지못해 한국의 데이터가 없으면 자랑스러운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미묘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했을 뿐입니다. 나토 함정은 한국의 오션 레피드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호위함은 실시간 경고를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순찰대도 업그레이드된 한국의 데이터 스트림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미국 함정이요? 그들은 종종 지연 패킷과 업데이트가 5에서 10분 늦게 도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혼잡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파를 직접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방부 장교가 보고서를 흔들며 제 사무실에 침입했어요. 카터, 우리 항공모함 그룹은 48시간 동안 유령을 쫓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군은 유럽군들에게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지만 분노의 물결 아래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경계는 사라졌거든요. 수치는 소름 끼쳤습니다. 2027년 중반까지 인도 태평양 해군 작전의 72%가 한국의 오션내 피드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황해 근처와 동중국해 잠수함 추적의 80%가 한국 시스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당연히 대체는 불가능했죠. 일본의 센서 네트워크는 면적의 15%에 불과했습니다. 호주의 범위는 너무 좁았습니다. 미국의 해저 케이블은 노후화되어 유지 보수 비용이 한국의 3배에 달했죠. 재정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해저 케이블 및 센서 계약으로 연간 400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미국의 12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기업들은 EAI 업그레이드에 수익을 재투자하여 매년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보다폰과 같은 유럽 거대 통신사들도 KT 서브마린과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공급업체를 완전히 우회했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한국은 태평양 센서 경제의 60% 이상을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미국 안보의 도둑질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군들은 한국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다 라는 어두운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이 문장은 브리핑, 보고서, 비공식 논평에서 반복되었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눈이 없었다면 미국은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정밀하게 이 힘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미국을 기다리게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지연된 패킷, 저기에는 누락된 데이터셋, 중요한 시간 동안에는 혼잡된 케이블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연마다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지연된 패킷으로 인해 전체 훈련 일정이 변경되어 5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줄을 쥐고 있던 건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던 거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유럽 국가들을 우선순위로 두며 수익을 챙길 뿐이었죠. LS전선은 150억 달러의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KT 잠수함은 인력을 2배로 늘렸어요. 한화 시스템은 나토와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한국의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도 늘 이익만을 보는 국가였던 것이죠. 이제 누가 승자인지는 거의 정해진 셈이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계속한다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지도 정해져 있었죠. 저는 이렇듯 미국을 압도하는 기술력을 갖고도 늘 조용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한국을 보며 그저 두려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